11월 23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만 4천 건 감소하며 일주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의 11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4.5%로 급등했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10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5.4% 감소하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30일로 회의를 연기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장중 4% 급락했습니다. 베런스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열차 이용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트먼이 오픈AI CEO로 복귀했습니다. 오픈AI 이사진은 교체됐습니다. 화웨이 분사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가 IPO를 중립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 교전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다우지수 0.55%, 나스닥 지수 0.51%, S&P 500 지수 0.43%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10년과 30년물 국채금리 각각 4.42%, 4.55%까지 하락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 전장 대비 2% 급락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장 대비 0.56% 상승 중입니다. 글로벌 투자를 위한 최고의 방송, 국민의 환경 글로벌 마켓 홍성진입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협상, 생각보다는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펙 플러스는 당초에 예정돼 있던 26일 장관급 회의를 오는 30일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거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었을 때 회의 시점을 연기한 바 있어 이번에도 회원국들 간의 의견차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4% 이상 급락하고 브렌트유 가격은 $8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시죠. 11월 23일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밤사이 혼재된 지표들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미시간대가 집계한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4.5%로 집계되면서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61.3으로 집계되면서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실업 지표도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그래도 3대 지수가 초록불을 켜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수출 규제 리스크가 발목을 붙잡으면서 현재 2%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번스타인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목표가를 무려 $700로 제시하면서 장기 전망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샘 올트먼이 해임 닷새 만에 오픈AI CEO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아마존은 약 2% 상승, 반면 테슬라는 3% 이상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밤사이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사로잡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샘 올트먼 해임 닷새 만에 오픈AI CEO로 복귀했습니다. 또 애틀란타 연은은 미국의 4분기 GDP 전망치를 2.1%로 낮췄고요. 미국의 10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5.4%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샘 올트먼 소식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CEO로 복귀를 했고요. 이사진 역시 교체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3일 천하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CEO 해임 사태가 닷새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반전을 거듭한 결과인데요. 현재 시각 20일 오픈 AI는 옛 트위터인 X 게시글을 통해 올트먼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또 이사회 재편 소식도 알렸는데요. 해당 소식 직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한을 통해 이사회 개편을 환영한다고 밝혔고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여러 시사점이 있다며 속속 분석 기사들을 내놨습니다. 외신들이 가장 주목한 첫 번째 시사점, 바로 이사회 재편입니다. 오픈 AI는 회사 지분이 없는 비영리 이사회가 최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이한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새 이사회가 완전히 구축된 건 아니나 이사회 초기 멤버에는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가 새 의장으로 합류했고요. 레리 서머스 미국 전 재무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덤 디엔젤로 쿼라 CEO는 유임됐는데요. 올트먼과 브록먼이 회사를 떠나고 4명만 남게 된 기존 이사회 4인 가운데 3인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또 오픈 AI는 이사회 확장 가능성도 예고했고 일각에서는 새 이사회가 최대 9인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이사회가 좀 더 시장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들도 구성됐고 확장 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AI 기술 개발 속도 가속화를 주장하는 쪽으로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충분히 이득을 봤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CNBC는 이번 사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올트만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을 것이며 올트만이 오픈 AI로 돌아간 만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동맹 역시 견고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오픈 AI 이사회 개편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입김 역시 세질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는 항상 뒤따르는 결과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11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4.5%까지 급등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61.3으로 떨어졌고요. 실업보험 청구 건수 20만 9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 간밤에 발표된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지난주에는 미시간대 지표를 살펴보는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건 뭡니까? 네,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월별 소비자 심리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총 2번에 나뉘어서 발표가 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예비치가 발표되고요. 두 번째로는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간밤 발표된 건 확정치입니다. 자, 11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로 집계가 되면서 예비치였던 4.4%에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 이후 약 7개월 내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요. 뿐만 아니라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2%로 유지가 되면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확실히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국채금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미시간대 소비심리조사 책임자인 조앤수는 최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1년과 5년 가스 가격 기대치는 각각 2022년 6월과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소비자들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몇 달 안에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지표와 함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5주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는 지표도 나오자 이게 원래 최저치를 찍었던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로이터는 미시간대 집계와는 달리 뉴욕 연은이 집계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낮아졌다며 지표 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시간대가 집계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속보치의 60.4에서 61.3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직 10월 수치에서 하락한 건 사실이나 재정 상황 개선 등으로 수치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두고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는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으나 급격한 소비 둔화 상태로 빠지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소비자들은 소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봤는데요. 따라서 소비 심리는 2024년 초까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일종의 스윗스팟, 즉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밤사이 발표된 경제 지표들 확인해봤고요. 끝으로 CNBC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RBC가 내년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5천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가 IPO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번스타인, 엔비디아 목표가를 무려 $700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자, 최근 증시 분위기가 좋은 만큼 글로벌 IB들 잇따라 증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죠. 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000선으로 올렸다면 오늘은 RBC 역시나 5,000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강세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 RBC도 내년 미증시 강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시각 20일 RBC의 로리 칼바시나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는 내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5,000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각으로 화요일 종가 수준 대비 약 10%가량 상승한 수준인데요. 칼바시나 전략가는 11월 들어 있었던 시장 랠리로 인해 내년도 상승폭이 일부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에도 미국 증시는 건설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장 심리, 밸류에이션, 실적, 경기, 그리고 미국 정치 등 총 5개 항목을 기반으로 봤을 때 증시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내년에는 약 4%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이런 실적 강세를 바탕으로 경제는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내년 미국 대선은 증시 변수라고도 했는데요. 또 얕은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내년 미국 증시는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리스크가 반드시 시장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이슈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웨이에서 분산 기업이죠. 아너가 IPO를 준비 중입니다. 아직 어느 국가에서 상장할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IPO를 준비 중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중국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가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아너는 현지 시각 20일 새로운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분 구조를 최적화하고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IPO, 즉 기업 공개를 통해 자본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업 공개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관련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이사회를 상장사 기준에 따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CNBC는 아너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 상장할 것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CNBC는 아너의 기업 공개 계획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 목표가 담긴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앞서 2020년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아너를 매각했고 이후 아너는 소수 시장에서 성공한 중저가 브랜드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CNBC는 아너가 중국 시장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는 여전히 작은 플레이어라고 강조했고요. 아너가 삼성과 애플처럼 고급 스마트폰 브랜드로 발돋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 공개 계획에는 이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원자재와 ETF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3대 지수 ETF도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엑셀리 에너지 ETF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엑셀시 커뮤니케이션 ETF가 0.7%로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간의 상승세를 반납하고 1%대 하락 전환됐습니다. WTI는 $76 후반대, 브렌트유는 $81 후반대까지 밀려났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그간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이날은 2% 정도 반등했는데요. 지난 17일로 끝난 주에 미국 내 천연가스 재고가 약 70억 입방피트 감소한 점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과잉으로 집계되고 있기는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년 평균치 대비해서도 7%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곡물 선물들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두와 옥수수 선물은 각각 1.3% 또 0.3% 정도 내려가고 있는 반면 밀 선물은 0.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일간 캔자스와 오클라호마 그리고 텍사스 등 미국 남부평원 일대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산 밀의 최대 생산지인 캔자스주의 대기 건조 정도를 수치화하면 약 89%로 일주일 전에 85%에서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미국산 밀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습니다. 대두와 옥수수 선물은 어제 고점을 찍은 이후 기술적인 차원에서 내림세를 연출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상승 촉매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비가 너무 안 내려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입니다. 브라질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강우량이 보고됐죠. 브라질산 대두와 옥수수 수확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추후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이날 설탕 선물이 2% 넘게 떨어졌는데요. 달러와 강세에 따라 설탕뿐 아니라 코코아 선물의 수요까지 모두 낮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세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오늘 주요 금속 선물들이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2,00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던 금 선물이 오늘은 0.5% 가까이 빠지며 1,992달러까지 후퇴했고요. 은 선물도 0.7% 약간 못 미치게 우하형 곡선을 그렸습니다. 백금과 구리, 알루미늄 선물도 1% 정도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특히 팔라듐과 니켈 선물이 3% 내외로 가장 크게 밀려났습니다.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ETF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쉐어즈 이더리움 전략 ETF, 티커명 EETH입니다. 이더리움 선물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어제는 3% 넘게 추락하더니 오늘은 4% 가까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000달러도 돌파했는데요. 이더리움의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크게 점쳐진다는 인베스팅닷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다음 목표가가 작년 5월에 기록했던 2,200달러로 점쳐지며 잠재적인 성장성이 포착된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 기대감도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다만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과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벌금 약 43억 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나로는 5조 5천억 원 정도고요. 미국 재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은행 보안법과 국제 비상 경제권법 등을 어겼다는 혐의였고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무장 조직이나 이라크와 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를 포함한 테러 단체 등 범죄자들과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업뿐 아니라 바이낸스의 CEO인 자오창펑 개인에게도 대략 5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요. 자오창펑 CEO는 이에 책임을 지고 CEO 자리에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바이낸스 고객들은 하루 사이에 10억 달러의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여기에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암호화폐까지 더한다면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의 유동성도 하루 사이에 25%나 급감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 초반 4% 정도 하락한 이후 현재는 상승 전환되며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오히려 투심 자체는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간 불확실성으로 존재했던 바이낸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측면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더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레저와 엔터테인먼트주 ETF, 티커명 PEJ입니다. 미국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PEJ ETF가 장중 최대 1.4%까지 치솟았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보유 종목들이 잘 가서겠죠.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등이 장중 최대 4% 넘게 급등했고요. 델타 항공과 지역 항공사인 스카이웨스트도 장중 최대 2%에서 3%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나 쉐이크쉑도 장중 최대 3% 이상 상승분을 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락 상품들 살펴볼 텐데요. 미국 12개월분 원유 ETF, 티커명 USL입니다. 앞으로 12개월간 만기가 도래하는 WTI 선물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장중 한때 74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죠.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추가 감산 여부를 두고 그간 긴장감이 감돌았던 원유 시장의 공포감이 약간은 해소된 듯합니다.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오는 26일에서 30일로 나흘 정도 연기됐기 때문인데요. 각종 외신들은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연기된다는 건 보통 협상 난관을 시사한다며 생산량을 두고 회원국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게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 개최일로 지정된 30일은 콥28 회의도 함께 열리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포커스 자체가 조금 분산될 수가 있겠죠. 콥28 회의의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뿐 아니라 다른 아랍 및 중동 국가들을 포함한 산유국들은 감산보다는 기후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매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랏 니켈 채굴 ETF, 티커명 NIKL입니다. 니켈 채굴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니켈 선물이 이날 3% 가까이 하락하며 2년 내 최저치를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반등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인데요. CNBC는 이와 동시에 작년에 있었던 런던 금속거래소발 니켈 거래 중단 사태의 파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니켈 시장이 아직도 완전한 안정화를 되찾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피지컬 팔라듐 ETF, 티커명 PALL입니다. JP모간 은행 금고에 실물을 보관한 팔라듐 현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라듐 선물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1,000대를 유지는 하기는 했는데요. 팔라듐 선물의 가격 추이를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일단 2008년에는 $16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처음으로 $1,000를 웃돌았고요. 드디어 2022년 무려 $3,38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발 공급난에 기인했던 거겠죠. 전문가들은 이날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체 팔라듐 생산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팔라듐 시장의 공급 부족은 심화될 전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팔라듐 가격의 최근 상승세에 기반해 기업에서는 백금 등 다른 대체 금속으로 팔라듐을 대체하고 싶어하는 추세라 팔라듐 가격이 약간은 하락할 수 있지만 최근의 하락세 자체가 과도해 추후 상승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듐 선물이 $1,000를 하회한다면 거의 확실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조언했고요. 지금도 선물이나 ETF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팔라듐 현물 ETF인 PALL ETF에 투자해보는 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적격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환 마감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수요일 달러 인덱스 0.35% 상승했습니다. 달러 유로 환율 0.11% 상승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0.15% 상승했습니다. 달러 메인 매도시 각각 1,325.8원 그리고 1,280.2원입니다. 달러 송금 보낼 시 받을 시 각각 1,315.7원 그리고 1,290.3원입니다. 네, 월가의 시선을 깊게 파고드는 월가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올해는 11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오늘 월가 인사이드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틀 앞두고 시장에서 어떤 전망들이 오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 필라델피아 경찰과 버스 운전사들이 추수감사절 주말에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생기는 혼란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합니다. 연말과 연초를 대비해서 선물을 사러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만큼 절도나 주차 위반도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검은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백화점들은 빅 프라이데이로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지만 입에 붙지 않아서 결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마커스 콜린스는 1980년대부터 소매업체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장부가 흑자가 되는 시기로 묘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자들은 얼마나 많이 쇼핑을 할까요? 3일 전쯤에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지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평균 지출이 567억 달러 정도 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딜로이트에서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567달러라는 수치는 딜로이트 설문조사에서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딜로이트가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84% 소비자들이 지난 9월에 설정해뒀던 준비해뒀던 예산에 맞게끔 쇼핑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정해둔 예산 안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활용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이번 쇼핑 연휴 시즌 때 소비를 끝낼 거라고 밝혔고요. 또 응답자의 41%가 얼리버드로 이미 할인 혜택을 누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월 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해서 연휴 선물을 미리 사뒀다고 답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10월에 미리 쇼핑을 해둔 응답자들의 경우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에 다른 응답자에 비해서는 약 25%는 소비를 덜 할 걸로 전망됩니다. 할인 시즌을 노리는 소비자들이 소매업체들에게 있어서는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타겟은 3분기 때 이미 소비재 섹터에서의 지출이 감소하면서 동일 점포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고 메이시스도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보다는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로 태도가 바뀌면서 3분기 때 동일 점포 매출이 마찬가지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미국 소매협회에 따르면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약 1억 8,200만 명의 소비자들이 쇼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17년 이후 가장 많은 수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매협회는 미국 연휴철 매출 성장은 둔화될 걸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연중 최대 쇼핑 행사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소비 지출이 둔화할 거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있는 상황인데요. 전미 소매협회는 11월에서 12월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 지출이 작년 동기 대비 3에서 4% 증가할 걸로 내다봤는데 올해 연말 지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최근 3년간의 지출 증가율이 5에서 1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둔화된 예상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 또한 2018년 혹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을 전망입니다. 전미 소매협회 제클라인 핸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신용 환경의 어려움, 또 금리 상승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컨설팅 협회인 베인에서도 11월과 12월 매출 증가율을 3%로 예상했습니다. 에런 체리스 소매업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면 실질 매출 증가율은 1%에 그칠 거라면서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은행 키방크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키방크는 이번 쇼핑 시즌 소비자들이 지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인 브래드 토마스와 애슐리 온스는 연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 섹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주요 소비자 트렌드가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몇 달간 이미 소비재 지출이 약세를 보였고 이번 어닝 시즌 때 많은 소매업체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고조된 인플레이션과 다른 거시 경제적인 우려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에서 소비를 하러 나올 것이고 특히 할인 이벤트를 기회를 더 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키방크는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의 소비 태도가 정상화하면서 돌아올 걸로 예상을 했고요. 이는 실제로 관련 기업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연휴 시즌 동안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이번 연휴가 시즌이 속한 4분기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키방크는 관련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주도 몇 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운동복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강조를 했고요. 관련된 의류업체들 사이에서도 신제품 출시나 운동복의 일상화 등이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줄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할인 판매 체인인 올리즈 바겐 아울렛도 이름을 올린 모습이고요. 월마트라든지 또 룰루레몬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드스트롬의 경우는 재고 관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모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시장의 전망과 수혜주까지 짚어봤는데요. 과연 이번 주말 미국의 연중 최대 쇼핑 행사는 어떤 모습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사이드였습니다. Connect the world. Good morning, 한경 Global Market. 현재 시각 11월 22일, 우리 시간으로 11월 23일 특징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고 가시죠.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 중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에너지 섹터가 유가 하락으로 0.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M7 기업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5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국채금리가 장 초반에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부터는 하락 전환했고요.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여전히 2개월 만에 최저 수준 근방에서 움직였는데요. 이에 따라 주요 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타는 1.2%, 알파벳은 1%, 애플은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부 종목별로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외신들은 현지 시각 22일 오픈 AI CEO 올트먼의 해임 사태가 닷새간 반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 올트먼의 CEO 복귀로 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 흐름을 좌우하면서 승자가 된 MS는 오픈 AI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고 향후 이사회 진입까지 예상되면서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S는 오늘장에서 1.26%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추수감사절 연휴 전날 또 다른 가격 할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테슬라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일부 모델 Y 차량에 대해 약 $3,000의 할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격 인하 조치는 물량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차량 한 대당 이익률은 줄어들게 합니다. 이는 이미 테슬라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요. 차량 한 대당 가격이 $10,000씩 줄어들면서 3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바 있습니다. 시장이 테슬라의 이 같은 조치에 우려를 표하면서 오늘 3.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어도비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온라인 소비 판매액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도비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자제품, 장난감, 의류 등의 카테고리 등에서 대폭적인 할인에 힘입어 판매액이 작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632억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소비자들이 $372억 가량 추가로 구매할 걸로 예측하면서 어도비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아마존도 1.86% 상승하며 함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3분기 실적 발표의 여파로 오늘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은 월가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재가 4분기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회사는 경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2.4% 하락 중이고요.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사인 AMD는 오늘 엔비디아가 하락하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UBS의 애널리스트들은 AI가 더 많은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며 AI가 2025년까지 반도체 수요 증가의 원동력으로 남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AMD는 오늘 2.9% 상승하고 있습니다. HP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PC와 프린트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HP의 CEO는 앞으로 PC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내년 하반기에 인공지능 PC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는 상승했습니다. 현재 2.89%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기계 제조업체 디어는 오늘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예상은 웃돌았지만 매출이 이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또 내년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 낮게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3개월 전 디어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2024년과 2025년까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디어는 오늘장에서 3.2%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국제유가는 장중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 협의체가 이번 주말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의를 갑자기 3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추가 감산 연장 여부 등에 대한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는 걸 시사한다고 외신들은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오펙 플러스는 감산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한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클 때 회의를 연기한 전례가 있었는데요. 국제유가는 장 후반에는 1%대까지 낙폭을 회복했고요. 국제유가 하락에 오늘 쉐브론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 FAA는 보잉 항공기 중 가장 큰 버전인 737 맥스 10의 형식 검사를 승인했습니다. 형식 검사는 FAA가 기술 데이터를 조사한 후 이뤄지는 인증 절차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승인이 있어야 비행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잉 측은 이번 승인이 737 맥스 10이 여객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잉은 오늘 장중 1.2%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0.7%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시장을 움직였던 글로벌 IB들의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죠. 노무라는 바이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해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목표가 역시 $135에서 $145로 높여 잡았습니다. 7월 최고점 이후 현재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가 공격적으로 주식을 되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거라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JP모간은 클로락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비중 유지로 상향했습니다. 목표가는 $124에서 $145로 높여 잡았습니다.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버진 갤럭틱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하향했습니다. 목표가는 $1.75로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레드번 애틀란틱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해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목표가는 $175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1분기 반도체 부문 실적 예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3%, 나스닥 지수는 0.46%, 또 S&P 500 지수 0.41% 오르며 어느새 4,60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펙 플러스의 감산 협상 난항 소식입니다. 자, 이날 오펙 플러스는 당초 26일로 예정된 장관급 회의가 다음 주 30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는데요. 과거에도 회원국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일정이 미뤄졌던 터라 이번에도 감산 조치를 두고 의견차가 큰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4%까지 급락했지만 현재는 약 1% 정도로 낙폭을 축소한 상황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세입니다. 이날 미시간대가 공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4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둘러싼 경고음도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키워드, 미국의 실업 지표입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20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고용 열기가 아직까지 뜨거움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시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 하루 쉬어가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했으니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또 유럽과 독일에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한상춘의 지금 세계에서는 횡재세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 조혜들이었습니다.